어린 시절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부모님이 이제는 노쇠하여 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려오는 법입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짧디 짧은 전화 한 통에 세상 행복한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세월이 야속하고 늙으니 서럽지만 그래도 자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오히려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자식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여생을 책임지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왜 현실은 더 슬픈 걸까요?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이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지면서 자식 집을 전전하면 다행이고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자식들에게 외면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요.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고독사라고 하는데요. 더 슬픈 현실은 이런 이유로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한국인이 약 10명에 달하며 관련 단체와 대기 중인 사람도 300명에 이른다고 하는 통계가 지금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 노후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것이 당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들의 위치를 보면 촌수가 딱 보입니다.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눈물 콧물 흘리며 이것저것 챙기는 여자는 딸입니다. 딸의 옆에는 대부분 사위가 뻘쭘하게 서 있을 겁니다.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입니다. 우리 시대에 분명 금지옥엽 키운 것은 아들일 건데 놀랍게도 대부분 딸들이 이따금씩 찾아와 마을 동무도 해주고 따뜻한 음식도 준비해 와서 챙겨주더라는 겁니다. 모든 아들, 딸들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아들놈들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 앉아 숙제하는 것 마냥 부모 얼굴을 보고 딸이 사온 음료수 하나 까먹고 사라지곤 합니다. 아들 하며 무슨 신주딴지 마냥 금지옥엽 키워놓은 벌을 받는 것인가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딸바보 같은 말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은 세상인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가 될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도 그날이 찾아올 것이고 그들 역시 자신의 말로가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 절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믿고 싶겠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노인들의 고려장터가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서서히 정신이 약해져 가면 어린애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실수를 해도 괜찮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며 억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흘리면서 먹고 걷다가 넘어져도 괜찮았던 것은 모두 부모님의 든든한 그림자 덕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신의 마음을 숨기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나이가 들어 어린아이처럼 되면 자식들이 무섭고 눈치도 보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눈물을 꾹꾹 참은 글이 있습니다. 어느 한 할머니께서 요양원에 입원하기 전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이해해다오. 늙어서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내가 어렸을 적 먹이고 입혔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자르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 했던 이야기를 내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타박하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씻기려고 따라다니던 모습을 기억해 주거라. 혹시 새로 나온 기술을 잘 모르면 그 방법을 자상하게 가르쳐다오.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니?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입는 법,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 등 삶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단다. 점점 기억력이 약해져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 될 때면 성급해하지 말고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리고 혹시 기억을 못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말을 들어주는 내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음식 먹기를 싫어하거든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다오. 내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내 손을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화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 거란다. 노인이 된 우리는 인생을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은 투쟁이었고 사느냐 죽느냐 사선을 많이도 넘어왔단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뼈를 깎으며 이 한 몸 바쳐 최선을 다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담담하게 눌러 쓴 편지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울컥했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에 항상 그리움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그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찾아와 얼굴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입니다. 돈이 넘치도록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많은 부를 자식에게 남겨줘도 부모를 책임지고자 하는 자녀들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자식과 손주를 그리워하는 요양원 할아버지께서는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자식 많은들 무엇하리요? 보고품만 더하더이다. 차라리 정신 놓아버린 저 할머니처럼 세월이 가는지 자식이 왔다 가는지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보아도 몰라보시고 그리움도 사랑도 다 기억에서 지워버렸으니 그저 천진난만하게도 하루 세끼 주는 밥과 간식만이 유일한 낙이더이다.
자식 10여 남매 있음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거할 곳 없더이다. 아들, 딸, 자식들이 유명인사면 무엇하리요. 이 한 몸 갈 곳 없어 여기까지 흘러왔더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최고학벌 자랑하며 고생도 보람으로 알고 자식 뒷바라지 했던들 무엇하리요. 작디 작은 이 한 몸, 자식 아닌 사람 손에 매인 것을 인생 종착역인 이곳까지 참 멀고도 힘들었습니다. 종착역에 벗은 많으나 마음 나눌 곳 없어 외롭더이다. 앞 못 보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속에 있으니 맑은 정신은 더 외롭더이다. 치매로 정신을 망각함은 차라리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몸 쇠하고 정신 맑으면 무엇하리요. 괴로움만 더한 것을. 가는 마당의 야속함도 사랑도 그리움도 추억도 정신에서 모두 내려놓으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할 뿐. 모진 비바람 다 지나가고 이제는 조용히 흐르는 저 호수 같은 잔잔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할아버지의 지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여러분은 이 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은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울 곳이 없어 슬픈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웃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은 보이지 않지만 잘 깨지기도 합니다.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존재인 아버지.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나가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그것은 피로와 끝없는 일과 직장 상사에게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자식을 결혼시킬 때 한없이 울면서도 얼굴에는 웃음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도 넘게 현관을 쳐다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라고 합니다. 아버지들이 가장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선생은 손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속담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도 실제 자신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남 모르는 콤플렉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 딸들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변하는 아버지의 인상은 어릴 때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나의 영웅이었고 청년이 되었을 땐 세대 차이가 나고 이해가 안 가는 존재였으며 중년이 되어서는 올바른 조언을 해주시는 훌륭한 삶의 길잡이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도 두고두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야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농도가 2배쯤은 진하며 울음은 10배쯤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웁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를 해야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가을과 겨울을 오고 갑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나에게만 흐르는 줄 알았던 시간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깊어지는 주름을 보고 있으면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지난 날이 후회되곤 합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전화도 자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는 것이 이제는 최고의 효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언젠가 이별의 날이 찾아온다 생각하면 서글퍼지지만 더 많이 사랑했던 날들만 기억하고 싶기에 자주 찾아뵙고자 합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잘 돼서 효도해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년을 지나 노년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은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라고 가볍게 받아들이곤 하는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야말로 건강하게 늙어갈 수 있는 척도입니다. 금연과 절주 그리고 식이요법을 통해 생활 습관을 바르게 바꿔보세요. 둘째는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고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 속에 운동을 녹여보세요.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하면 30분 정도는 걷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인데요. 걷기 운동을 하면 뇌에도 자극을 주어 긍정적인 생각이 나게 하고 건강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셋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보약이라고 합니다. 균형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하루에 45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 뒤에 20분 낮잠을 자는 것이 건강하게 늙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멋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을 관찰해보면 한 명도 빠짐없이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것만큼 건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하면 곱게 늙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노화는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매사 긍정적인 마음과 베푸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겨내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세요. 세월의 풍파를 맞으며 우리의 몸은 조금 작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궁무진하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6, 70년대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아시나요?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도망은 못 가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지 알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 시절엔 남편에게 맞고 사는 아내도 흔했고 남편한테 맞는 것보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두렵고 무서운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이혼에 대한 방송도 많아지고 이혼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이혼한 여자를 색안경 끼고 보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자식만 보고 참는 시대였죠. 여기 80세 김씨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남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였죠. 몸도 멀쩡한데 왜 남편을 직접 모시지 않냐고요. 지금부터 김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씨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보통 이 시절에 중매로 만난 남녀가 집에서 한복을 입고 결혼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편견입니다. 사실 이때는 연애 결혼이 절반 가까이 됐으며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지금처럼 신혼여행을 가는 절차가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할 당시 남편은 너무나도 자상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이 잘 살기도 했고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김 씨는 사실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어릴 적 오빠와 함께 고아원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다 오빠는 다른 곳에 입양되고 김 씨는 한동안 홀로 고아원에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김 씨가 초등학교를 막 입학했을 때 부모님에게 갑자기 짐을 싸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빚 때문에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고 살림이 파탄난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친정으로 가고 아버지는 멀리 남이 집 머슴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김 씨와 오빠는 낯선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김 씨가 지내던 고아원은 전체가 1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고아원은 군대처럼 선후배 관계가 살벌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어린 핏덩이를 이불에 싸서 고아원 앞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한창 잘 시간인 새벽 6시만 되면 종소리가 울리며 기상해야 했습니다. 기상, 빨리 일어나 이것들아. 고아원 자체가 옛날 건물이었기 때문에 겨울이면 온도를 덮이곤 했는데 새벽이면 그게 모두 식어버려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불이라고는 5명당 담요 1장씩 나눠준 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나란히 덮고 누워도 한밤중에 누가 잡아 당겨가거나 둘둘 감아버리면 그마저도 덮지 못했습니다. 기상하면 여기저기서 밤새 오줌을 싸버린 아이들로 인해 지린내가 났고 그 아이들은 실컷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빠는 다른 곳에 입양이 되었고 김 씨는 외로이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수가, 오빠가 나중에 꼭 찾으러 올게. 김 씨는 어느덧 성인이 되어 고아원에서 나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60년대 초반까지 여성들은 남편의 뒤에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가족을 건사했습니다. 이때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이 아내가 일하는 것을 싫어해서 남편이 출근하면 아내들은 몰래 일을 했다고 합니다. 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기술도 없던 여성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직업은 식모, 공장 여공, 아니면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한 가정집의 식모로 일을 시작했던 김 씨는 그 집안 아들의 친구였던 사람과 몰래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연애 당시 남편은 참으로 자상했습니다. 날 좋은 날이면 도시락도 싸주고 매일 늦은 밤에는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자신이 고아 출신이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거라 생각해 거리를 두었지만 남편이 매달린 끝에 그렇게 남편과 결혼했고 행복한 나날들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자식을 가지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술을 좋아하긴 했어도 술주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별로였고 술을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니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야, 넌 대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우리 집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오고 식모 출신이면 가서 안주라도 만들어 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술에 취해 한 말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상황도 안 좋으니 참았고 오히려 남편을 안쓰러워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기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어제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내가 요새 예민한가 봐. 술을 마시지 말든지 해야지. 아내는 이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점점 남편이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그때마다 폭언의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고아 출신 받아줬으면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아내도 이성을 잃고 말대꾸했습니다. 고아인 거 내가 연애할 때 말했잖아. 그게 이제 와서 싫어? 이에 남편은 근데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하며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남편의 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 별말 않던 시어머니까지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을 안 차리니? 어머니, 사실 어제 남편 술 마시는 거 옆에서 들어주느라 늦게 잤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니? 남편 말 좀 들어줬다고 유난 떠는 거야? 고아 출신이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남편 말이라도 잘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내는 이제 이 집안에서 기댈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맘쯤 자식을 가지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주를 본 할머니와 남편은 그래도 한동안 아내에게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남편의 사업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고 자식이고 뭐고 남편은 나가서 술 마시고 외박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잔소리를 했지만 남편은 평소의 무시로 일관했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잔소리를 했습니다. 대체 지금 몇 시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때 옆으로 바람이 스치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집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얼굴 옆을 스쳐가며 집에 있던 탁자가 깨졌습니다. 야, 이게 진짜 너도 내가 우스워? 하며 남편은 이성을 잃고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아의 식모 출신에 어디서 남편한테 잔소리야? 그 순간 아이가 깨서 울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왜 그래? 이성을 잃은 남편이 이제는 아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려 하자 아내는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 다음 날에 어김없이 남편은 사과했습니다. 내가 여보랑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말 소름 끼치네? 소름 끼친다는 말은 내가 할 소리야 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부질없음을 느끼고 이번에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한 번이 어렵지 다음은 점점 쉬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점점 아내와 아이에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늘어만 갔습니다. 폭력을 당한 다음 날이면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가. 어머니 그이가 폭행하는 거 알죠? 어머니가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얘 그걸 왜 나한테 그래? 네 남편 척골된 게 내 책임이니? 다 네가 행실을 똑바로 못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김 씨는 이 집안에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이때는 가정 문제는 가정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을 때는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친절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폭력으로 머리가 깨져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의심한 간호사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서러운 마음에 그리고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게 자초지종 설명했지만 경찰은 이런 일이 흔하다는 듯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일단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잘 얘기 나눠보시죠. 또 그러면 다시 신고하시고요. 김 씨는 그냥 됐다고 하고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지만 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어디 갔다 오냐며 누구 만나고 왔냐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어디 딴 놈이랑 놀다 왔냐? 이후로 의처증이 심해진 남편은 어디 동네 가게만 갔다 와도 누구를 만나고 오는 거냐며 추궁하고 이제는 걸레자루를 휘두르는가 하며 흉기를 들이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설사 경찰에 신고를 해 이혼을 한다 해도 아내는 혼자서 자식을 키울 생각이 막막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어도 남편의 부모님이 모아둔 돈 덕에 생활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자식을 폭력적인 모습에 노출시키는 것보다 자식을 굶기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갈수록 남편은 일도 안 하고 술만 먹어 아내가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식당에 취직한 아내는 아이 걱정을 하며 일하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심한 날에는 너는 왜 고아라서 친정 식구 중에 도움되는 사람 하나 없냐? 하며 아내를 안방에 가둬놓고 1시간 간격으로 밤새 주먹질을 퍼붓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는 것을요. 이미 약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고 폭행과 폭력은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는 간혹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맞을 짓, 얻어맞을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김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꾸했습니다. 누구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지만 스트레스 없는 삶은 없어요, 어머님.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때리는 거 아니에요. 폭력 쓰는 사람은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애들도 보고 배운다고요. 남편은 밖에서는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부부 동반 모임에 나가면 남편이 잘해서 좋겠어요, 남편이 다정해서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김 씨는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시누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에 집안일도 도와주고 남편의 폭력을 말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언니, 나 병원 가봐야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병원? 어디 아파? 그냥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도 별로네. 그래, 알았어. 얼른 병원 갔다 와봐. 이런 식으로 어디 아프다, 누구 경조사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식당에서 일하며 유일하게 이 집안에서 돈을 버는 김 씨에게 돈을 뜯어갔습니다. 이런 시누이가 갑자기 식당을 열겠다며 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밑에서 일 못하겠다고 자기가 사장이 돼야겠다며 식당을 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큰 돈은 없다고 말했고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안 빌려줘? 돈 번다고 유난 떠는 거야, 뭐야? 사실 시누이는 예전부터 오빠와 엄마에게 돈을 여러 번 빌려갔고 그 버릇이 어디 안 갔던 것입니다. 시누이는 시부모께도 월 50만 원씩 용돈을 받았지만 씀씀이가 해퍼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볼 때마다 가방도 신상이고 옷도 신발도 자주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했지만 신우이는 돈을 빌려간 적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조금씩 빌려간 돈이 2년 동안 1,000만 원도 넘었습니다. 아내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집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남편과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병원에 데려다 준 날이라 집에는 아내와 아들만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경숙이 있나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른 탓에 잘 기억하지 못해 다시 물었습니다. 모르겠는데 누구시냐고요. 경수가 나야. 네 오라버니 대영이. 우리 예전에 같이 지냈던 고아원 기억나? 오빠야 경수가. 오빠라고? 정말 오빠 맞아? 문을 열고 오빠를 확인했을 때 몸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 부유한 집안에 입양을 가 많은 지원과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 덕에 오빠는 변호사가 되었고 여유가 있어지자마자 동생을 오랜 시절 찾아왔습니다. 고아원에서 헤어질 당시 나중에 꼭 찾으러 온다고 했던 오빠가 정말 찾아와 준 것입니다. 하지만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이유는 동생의 얼굴에 있었던 멍 때문이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너 때렸어? 어떻게 살아온 거야? 괜찮으니까 다 말해봐. 동생은 집에서 나와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분노한 오빠는 동생에게 모아놓은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다행히 혹시 몰라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던 동생은 오빠에게 증거를 다 건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 아들 데리고 오빠 집에서 같이 살자. 이제 김 씨는 무서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오빠가 나타나 준 것이 김 씨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늦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을 잔뜩 마시고 온 남편 와이셔츠에는 립스틱 자국도 묻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매번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며 의심하더니 당신 여자 만나지? 그때 갑자기 방에서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일방적으로 김 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정말 없는 것 데려다 사람 만들어줬더니 어디서 자꾸 기어올라. 얘 교육 좀 시켜라. 하며 걸레 자루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저리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껏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휘두르던 걸레자루에 아이가 맞았습니다. 으앙! 순간 눈이 뒤집힌 아내는 격분해서 남편의 뺨을 내려쳤습니다. 다시 김 씨를 때리려던 시어머니도 밀쳐냈습니다. 그러고는 추가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아이와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인 오빠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아내는 이혼할 수 있었고 수많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찾아가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 때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어? 다 당신 업보야.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빠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동네방네 이 집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고 신우이도 이곳저곳 돈을 빌린 것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내 감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할머니와 남편은 창피를 당해 동네를 떠야 했습니다. 얼마 안 가 남편의 사업은 망해서 집을 팔아야 했고 남편은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기 시작해 시어머니는 아들을 피해 혼자 쓸쓸히 원룸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은 오빠가 따로 집을 구해줘 그 집에서 둘이 더 이상 폭언을 듣지 않아도 됐고 맞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보며 진작 아들을 거기서 빼내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느낍니다. 오빠가 아니었으면 빠져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하는 마음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강하게 마음먹었고 다시 돌아오라는 남편의 말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도 바꿔 시댁과 연락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술을 많이 먹어 치매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했고 그냥 놔둘까 하다가 오빠에게 부탁해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게 놔두지 싶다가도 아무한테도 피해 주지 않게 요양원으로 가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주 가끔 할아버지의 요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원망 섞인 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인지 후회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눈에는 왠지 모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들을 준비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간 용서를 해주려 했지만 용서를 해주면 할머니 자신에게 더욱 미안할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 그동안 했던 거 평생 반성이나 하면서 사슈. 할머니는 이렇게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요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을 빠져나오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시절 자신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서글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고아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받고 어디 도움을 청할 데가 없었던 그 상황이 오랜 시간 할머니를 괴롭혔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보며 상처를 털어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면회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시원하게 한마디를 내뱉고 나니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이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남에게 안 좋은 취급을 받았을 때 자신의 출신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은 그런 출신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에게 있지 결코 무시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